지금 판을 짰다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꼬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 카드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히토류 관련 카드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4, 5년 뒤라면 미국이라는 국가도 히토류 관련해 히토류는 있고요. 이걸 채굴해서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구 자석이라고 하는 네오디듐이라든가 디스프로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히토류를 정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하거든요. 길게는 아니지만 2, 3년간은 칼자루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장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을 옥죄기 시작을 할 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옥죄봐야 사실은 중국이 오히려 더 반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AI 관련 인력은 전 세계 관련 인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쉽진 않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꽤 기술력 있는 친구들이 돈을 보고 중국에 가서 기술력을 전수해줬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와 이거 쉽지 않아, 그죠? 아니 또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중국 업체에 내가 장비를 대면서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관세 얘기 또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라는 돌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노리는 트럼프의 엄포인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고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잠은 제대로 이루시나요? 트럼프가 매번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던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어차피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관세에 대한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흠. 그런데 원하는 목표는 분명하기 음.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관세가 얼마든 무엇이든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품목에 대해서 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그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트럼프의 목표는 제조업 생산 기지를 모두 미국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적자국에서 탈출하겠다. 이게 되게 주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아하. 게요. 네. 지금 미국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양극화도 되게 심하지만 재정 적자도 되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한 가장 큰 이유가 생산 기지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큰 걸 봤죠. 공급망이 너무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 즉 안보의식까지 결쳐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약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품목을 지정을 했어요. 구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 네. 철금속 요쪽하고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첨단 어떤 생산까지는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미국에다 제조업 설비를 키우겠다라고 일단은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는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쪽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뭔가 정해지면 나름대로 봐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는 현대 산업 기술력의 지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반도체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고요. 산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생존권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자동차고 그건 일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도체가 단순히 반도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AI의 어떤 핵심 원동력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로봇까지도 굉장히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생산 기지들이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로 한다라면 미국 산업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을 어떤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100% 관세, 밖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무조건 100% 관세야 라는 이거는
선언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약간 저는 뭐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뭐 계획하고 있거나 했거나 예.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인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기회일 수도 있고 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단가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국이나 대만 국가들이 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건 미국 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한테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뭐냐면 음. 일자리 문제겠죠. 음. 결국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은 유일한 국가고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자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음. 전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일자리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특히 우리 후배분들한테 나중에 미래 일자리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주름살일 수도 있겠다. 경제 지름살일 수도 있겠다. 또 그 일자리로 나감으로 인해서 단순히 일자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여기 있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공장이 있으면 뭐 커피숍도 있고 막 식당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 성장 요인이 바깥으로 외부로 누출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카드가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유출 가능성 너무 걱정된다. 이건데 그 대목에서 인적 자원이 나가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뭐 기대 가능한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여기 있어서 기술이 전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럼요. 암묵지라든지 뭐 미세 공정 같은 거는 노하우가 말로 전달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도제식으로 전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최첨단은 우리 본토에서 만들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부터만 미국에서 만들어. 이런 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마냥 거기에 공장이 있다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생산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때요? 사실 우리는 근데 나가는 게 오히려 최첨단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 나간다라고 하고 또 현재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이번에 테슬라와 관련된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데 그 관련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그렇죠? 심지어 일론 예. 머스크가 와서 감독한다고 뭐 하니까 감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불러보겠다. 되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편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100% 그리고 여기 와서 지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그걸 보면서 기회인가 싶었던 게 과거에 86년 뭐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거 보면 그때 일본이 콱 수그러지고 한국이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 반도체한테 뭐 왜냐면 걔네들이 음. 직접 공장을 예, 지을 수는 예. 없으니까 우리한테 또 이게 일종의 기회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오케이 우리가 안 그래도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좀 신경 쓰였는데 이 기회에 드라이브 세게 걸겠어. 이런 것까지 다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는 그 가능성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내 산업 설비를 공급망을 하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견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10나노 이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나름대로 많이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사양은 네. 저사양이죠. 이쪽과 관련해서 관세 부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이제 쓰지 않게 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 또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저가 경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그럼 중국이 그 저사양 반도체를 해외 수출할 거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급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걸 완전히 견제하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도 워낙 잘하고 계신데 이들 반도체 아직까지도 수요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공장 예, 상당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를 계속 하지 말라는 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크게 어떤 그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길게 시기를 넓혀 놓고 보면 이제는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미국의 공장이 있고 중국의 공장이 있으면 그 관세 영향에 따라서 미국, 중국 공장은 폐쇄해야 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고 본다라면 우리 미국 입장에선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꾸준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거는 진짜 잘 안 봐줄 것 같고 트럼프 쉽지 않을 것 입장에서.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영향은 네. 그래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음. 관련해서 관세를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음.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음. 트럼프 대통령도 러트닉 장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타겟 자체가 중국이고 음흠. 또 이제 전체적인 목표 자체가 미국의 공급망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장 지어준 입장에서 여기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음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공장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계속 문제 얘기만 네. 해서 죄송한데 아니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공장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정말 중국만 견제하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혹시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타쌍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하는 걸 보면 90일 뭐 협상 유예해주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뭐 H20 같은 거는 또 팔게 중국에 팔게 해주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이 좀 경유해서 가겠다니까 나 니네랑 친하게 지내는 거 중국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라서인지 경유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중국한테 굉장히 또 호의적인 모습도 트럼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의도 자체가 헷갈리게 되고 우리가 항상 트럼프의 의도를 궁금해하는데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중국과 나중까지 생각해서 우리의 부상까지도 고려하고 혹시 이 판을 짜는 건가? 라는 또 지금 판을 짰다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꼬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 카드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히토류 관련 카드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4, 5년 뒤라면 미국이라는 국가도 히토류 관련해 히토류는 있고요. 이걸 채굴해서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네오디듐이라든가 디스프로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히토류를 정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만약 이걸 막아버리면 현재 미국은 생산할 수 있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방산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모든 거 이르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다들 다 첨단 산업 하이테크 그렇습니다. 분야네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 2, 3년간은 칼자루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 중국은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거를 그 안에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장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중국이 좀 카드가 있고 미국의 스텝이 꼬였던 이유는 중국이 이 정도로 저항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예. 그런 거였다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이 나름대로 히토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면적인 어떤 경쟁 양상이 벌어질 거다라고까지 보면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흔드는 카드를 미국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히토류도 있지만 하나 더 있는 게 구리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구리 관련 이슈를 굉장히 크게 썼던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자원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리가는 재련이나 이런 설비들을 바깥으로 빼거나 아니면 해외 매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중국이 하고 있네. 예, 그 맞습니다. 사이에. 예. 네. 중국은 그걸 알고 그걸 했었던 거고요. 뭐 앞서도 잠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히토류와 관련된 정제 시설이 원래 미국 거였었어요. 미국의 GM의 자회사인 매그니퀀츠라는 회사가 했었던 걸 1995년에 환경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을 옥죄기 시작을 할 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옥죄봐야 사실은 효과가 중국이 오히려 더 반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 단기적으로는 오. 길게 보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달래는 척하면서 나름대로 이건 어떤 우회 통로들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들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는 중국에서 뭔가 정권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뭔가 실각설 변할 수 같은 있다 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혹시 그럴지 안 그럴지 알 수 없지만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공청단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그렇게 척을 지는 쪽은 또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1, 2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다. 중국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낮을 뿐더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는 다 압박을 하면서 관세를 올리는데 유일하게 중국한테만 그러지 않고 맞습니다. 뭐 그죠 길게 주고 거기다가 H20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칩까지 살게 수출을 허용하는 거 놓고 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인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미국이 정부 주도로 히토류 생산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던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 지금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더니 우리 같은 동맹국들만 후드려 패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네. 있다라는 설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삼전 등의 공장들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 전량을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자급률이 반도체 자급률이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10%에서 15%인데 네. 그조차도 전부 다 10나노 이하니까 아. 사실상 우리가 첨단 반도체는 제로라고 보시면 뭐 될 것 이렇게 같고요. 스틱 게임기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 정도인가? 그냥 아주 저가 네. 사양 정도만 있는 음. 거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간을 벌면서 뭐 정치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조건 변화까지 우리가 버틴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스탠스일 때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니네가 지금 우리가 히토류가 강점인 걸 알고 너희가 마련하려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거기에 맞설 카드를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중국은요 의외로 지금 그 반도체 관련 자금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 확보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 인력은 전 세계 관련 인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입니다.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라는 기업에서 최근에 초인공지능과 관련해서 11명의 그 과학자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7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렇죠? 중국계. 수장도 중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현철 박사님이라는 분도 훌륭한 분도 계셨지만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국 이런 데 동향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인력들이 중국으로 가나 봐요.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으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그게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올해였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반도체 관련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박람회가 무시무시했겠다. 있었을 때 네. 나름대로 기술력이 생각보다 진보가 빠르다라는 것도 우리 인정이 되지만 거기 관련해서 그 부스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실 정도로 한국인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출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야 중국이 되겠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래 쉽진 않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꽤 기술력 있는 친구들이 돈을 보고 중국에 가서 기술력을 전수해줬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출발선이 달라지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따라오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최근에 창신 메모리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네네. 메모리한 창신 메모리도 있고 SMIC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도 있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직도 기술 격차가 되게 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해서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그렇죠? 아니면 소재 업체들 찾아가 봐도 이 얘기를 그분들께서도 해주고 계실 정도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도 제일 잘 와 이거 느끼니까. 쉽지 않아 그죠? 아니면 또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중국 업체에 내가 장비를 대면서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일단 시장 자체가 클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그 인재를 빨아들이는 뭐 최근에 어떤 우리 모 언론사에서도 뭐 중국의 인재 모에서 공대 선호사상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을 그렇죠. 텐데 다들 우리는 예, 의대 가려고 하는데 예. 그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음.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트럼프의 어떤 드라이브 덕을 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또 주가도 올라가고 삼전 다시 괜찮아지는 거야? 나 언제 샀는데? 이런 분들 예, 되게 예. 많았잖아요. 초격차라는 게 삼성의 되게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삼전이 이 정도의 기술력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삼성전자는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인재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초격차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수한 기술력에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인재 관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게요. 초격차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 책이 우리 삼성이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음. 이렇게 조직 관리를 했더니 훨씬 더 경쟁력을 가졌어가 어. 그 책에 저도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우리 전자가 얼마나 뭘 이렇게 기술 개발했길래 좋아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술책이 아니라 맞습니다. 경영책이었군요. 예, 나름대로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때 좋아지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일련의 어떤 여러 사례를 놓고 보면 최근에 갤럭시 폴드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저희도 예. 저희 지금 밖에 있는 스텝이 그거 사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바꿨어요. 아, 이번 왜요? 주에 너무 교체를 바쁘셔서. 하려고. 예. 이제 데이터 올리다 보니까 네. 그만큼 저도 마음에 들더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제가 볼 땐 그런 채찍을 가하고 시장에서도 삼성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폴드도 되게 잘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는 테슬라의 어떤 수주도 받은 것도 그렇고 애플의 수준 것도 받은 것도 그렇고 뭐 그동안 나름대로 수율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예, 대량 생산해야 맞습니다. 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단 발판은 다시 마련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잘하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많이 뽑아오면 또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해주고 새로운 어떤 조직 문화를 조금 더 많이 변화를 시켜주면 전 여전히 삼성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거 말고 일단 현재는 바뀌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는 지금, 얘기죠. 지금 약간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 그렇죠. 초반이다. 예. 이렇게는 확실히. 그렇게는 보고 있고 네. 물론 더 좋아질 건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삼성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인 시간으로 바라봐줘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왜냐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너무 훌륭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이 잘못돼서도 안 되지만 그랬을 경우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고만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삼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응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시각을 견지해 주시면 전자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 지지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지켜보자. 굉장히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맹목적인 응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좋지 같지는 않다.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때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HBM 사업 같은 경우 삼전 입장에서는 그거 뭐 시장도 별로 안 크고 별로 얘기 안 돼. 그렇게 발을 뺐다가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뺏겼잖아요.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할 거를 또 못 챙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삼전의 최근 어떤 선택들을 보면 왜 그랬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사실 바뀐 환경은 삼전이 바꾼 환경처럼 보인다기보다는 외부 요인처럼 그럼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때다.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선대 회장님의 그 이전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신금을 그렇죠? 울리나요? 예,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잘 됐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 문화도 있었지만 문화 자체가 도전의 문화였었던 거죠. 그렇죠? 해봐. 실패할 수 있지. 그거 다 재산이야라는 게 실제 선대 회장님의 말씀이셨고 반도체도 그렇게 예, 한 거죠. 예, 다 감히 바꿔, 우리가 예, 막 이러는 다 건데. 바꿔보고
그거 강제 아니다. 많이 바뀌고 싶은 사람 바뀌고 이런 건데 조직이 커지면 몸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정이라는 택하는 건데 사실 안정이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안정이란 얘기가 나오는 즉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돈 돼?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사실 진짜 도전은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해봐서 그걸 돈으로 만드는 게 진짜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처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 네. 사실 그런 야생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오히려 전자 입장에서 야생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무한적인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우군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요. 지금 AI나 로봇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AI도 잘 보세요. 네. 미국에서도 오픈 AI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로봇도 피규어라는 회사가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4대 AI를 꼽으라면 문샷 AI, 바이찬 AI, 쯔프 AI 이런 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딥시크도 마찬가지였을 네, 거고. 맞아요. 결국엔 이런 어떤 뭔가 새로운 것들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대기업이 내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숨 바쳐 일하는 애들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들 기업 뒤에서는 이런 큰 기업들이 쟤네들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돈을 무한적으로 대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기업들이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간섭하고 그렇죠? 자기들 거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기업들이 클 때까지 크고 나중에 컸었을 때 동반자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서 벤처가 활성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자한테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란 국가도 중국이란 국가도 지금 굉장히 커진 데는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스타로 등극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끌어올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대기업들이 되면서 알리바바도 그중에 하나였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새살이 나왔던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서 9개가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죠? 뭐 미국에 있는 GM이 옛날처럼 해가지고 올라온 거 본 적 없고 코카콜라가 올라온 적 없고 에스트로가 올라온 적 본 적 없으시잖아요. 지나 보니까 그러네. 얼마 옛날에 인텔이었었고 그 인텔의 자리를 구글이 가져왔던 거고 또 구글의 자리를 또 오픈 AI가 가져오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공룡들이 자꾸 탄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전자가 계속 앞으로도 천년 만년 간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게 되게 필요한 거고 요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좀 구성하는데 예. 기업들이 좀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 만약에 정말 100% 물론 트럼프가 네. 기존에 하던 걸 보면 100% 부가야 그랬다가 여기는 니네가 공장이 있으니까 너희는 15 막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낮추지 아예 없애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라도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반도체는 더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사서 쓰는 뭐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미국의 부를 창조해내는 그들한테도 타격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황은? 그래서 일정 부분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게 이미 보편 관세를 15%를 우리나라나 각국이 이미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았죠. 예, 여기서 이제 추가로 관세 부과는 네. 미국 시민들한테 오히려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 주셨겠지만 지금 이 1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게 8월 7일부터였으니까 지난주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고사양 반도체는 아예 생산도 못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그 모든 부담은 사실 우리가 지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미국이 없는데 내가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손해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 거기에 받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안 살 또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애플이 또 부담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모습들이 되는 것보다 보니까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큰 목적 자체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유치가 된다라면 굳이 무리하게
본인들 국민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이것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니어도 이미 15%의 참 높은 관세는 부과되어 있다. 음흠.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제가 볼 때는 투자 약속했을 경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15, 20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조건은 달릴 것 같아요. 음. 너 약속해놓고 만약에 음.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이럴 수니까 페널티 성격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뭔가 원칙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20%는 절대는 이거는 안 깎아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죠.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앞서서 관세를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후려친 것, 매긴 것도 사실 미국민한테 그렇게 이익이 될까에 대한 예.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또 수사를 동원하여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할 가능성을 또 염두해 두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를 오랫동안 분석해 보면 사실 분석이 되게 재밌는 게 원칙이 없어요. 이번에 그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수세에 몰려서 타코라는 별명이 그렇죠. 타코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라 그래서 불리하면 트럼프는 이제 물러난다 물러선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능해진 것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깨웠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줄줄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된 거고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 자체가 미국에 어느 정도는 투자는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돈 대부분이 투자에 따른 소득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많이 줄고 뭐 그래서 여기에 계속 공장을 두기에는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많이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투자에 대한 이게 100% 물론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데 우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마치 그게 표준이 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국가들이 완전히 아이고. 따라가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약간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들린 거죠. 그래서 아. 일본도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각국하고 조금 조율도 좀 하고 우린 이래서 이럴 건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동안에 서로 버티면서 나름대로 대우를 잘 갖춰주고 있다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그것도 본인 생각대로 갔다가 다 같이 죽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 거잖아요. 책임져라.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저희들 볼 때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가서 해봐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하기는 저도 쉽지 않았을 거라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우리도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건 너무 아쉽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이 불리해졌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릴 기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 질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